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현직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들도 겪으신 게 있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겪으신 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아이고. 저번에 이야기가 올라간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네네. 네. 근데 대부분은 저도 예측을 하기에는 욕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책벌레님은 거의 한 8, 90%가 다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변호사라서. 저도 안 그래도. 악플러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써야지 하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다시 지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원래 아무리 이야기가 좋아도 분명히 악플러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약간 악플에 강한 사람인데. 네네네. 저희 직업군이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생각보다. 맞죠. 네. 그래서 강한데 너무 선풀을 저렇게 끊임없는 칭찬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만약에 어떤 분이 나 경찰인데요 하면 또 거기서도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럴 수 있죠. 검사인데 판사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확연히 줄어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근데 또 우연이겠죠. 그죠? 자, 일단은 오늘 책벌레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겪은 현실 공포고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제목을 굳이 붙여보자면 뜻밖의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들무에서 손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뜻밖의 그 뜻밖의 손님을 만나 뵙도록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책벌레죠! 사실 일반인 분들은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망설였지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수준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법적으로 아무리 지금도 제가 곱씹어 봐도 저는 그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더 묘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른 여느 변호사들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소송에 있어서 법률 대리를 하는데요. 네. 평소 왕래가 있던 A 변호사님이 똘 사장님이라는 어떤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날은 그 A 변호사님하고 식사를 하던 날이었는데 똘 사장님이란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벌레 변호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날 같이 식사를 했었고요.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셔서 가벼운 법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시고 저는 부담 없이 답변을 해드리고 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거나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편하게 하시곤 하셨거든요. 말 자체를 좀 편안하게 하셨기도 했고 서로 의뢰관계나 무슨 계약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상당히 편한 느낌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똘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떤 사건 하나를 맡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기본 사실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건에 연결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딱딱 나누는 게 애매한 좀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심도 깊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똘 사장님 측 실무자 한 명이 누군가 제3자에게 사기 행각으로 보이는 사기로 좀 평가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제가 딱 짚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기 행각인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법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런 종류 행위가 있더라도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될 수는 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법률관계도 간명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대답을 계속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표를 찔린 듯한 그런 상황이 딱 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건을 잘 해결을 해주면 2억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 2억이면 장난 아닌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딱 켜가지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화면으로 소송비용 계산기에 그 관련 사건 금액을 딱 입력을 하고 그 결과값을 보여드렸어요. 저한테 지금 민사사건 부분만 부탁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사건 민사를 수임하게 되면 이 소송비용 계산기 결과 정도에서 플러스 조금만 받으면 될 듯하다. 지금 똘 사장님이 있는 그대로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면서 그럼 난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돈만 많이 받는다고 수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몇 억 쥐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숨기면서 갑자기 수억 원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내비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런 돈은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야, 그렇죠. 저희도 감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변호사의 애티튜드라는 게 있잖아요. 큰 돈을 함부로 받았다가 그게 종국적으로 불법 행위가 돼서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변호사 활동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똘사당한 사건을 딱 거절을 하고 몇 달쯤 후에 친한 선배 변호사님이 뜬금없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육아휴직을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왕성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이셔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이 맡은 사건을 정리 중이라고 일부를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만났어요. 사건 대부분을 거의 정리를 하고 4개 정도를 제가 받았는데 왜 갑자기 육아휴직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딴소리를 하시다가 겨우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라 해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낚아채였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업체의 실무 담당자로 어떤 여자분이 자문을 구하러 왔다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해당 업체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를 50%만 우선 현금으로 내고 이 사건이 잘 진행이 되면 중간에 50%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넘긴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주식이었거든요. 보통 현금으로 선임 비용을 다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자르거든요, 보통은. 또 말도 많고 탈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 대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선배는 양도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나눠 가졌는데 이 선배 성격이 좀 약간 좀 번봉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데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덜렁대시거든요, 좀. 그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식 양도계약 시행 일자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의뢰인 측에서 자본시장법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법률상 중범죄 어쩌고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건 시공프로 가자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악용될 소지가 좀 있어요. 여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까지 언급을 제가 할게요. 네.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선배는 점점 그 의뢰인 측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거 덧치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서로 이 현 상태 그대로 자료를 다 넘겨주고 소송 위임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걸로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못 받은 50% 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하니까 의뢰인이 불법 운운하니까 너무 다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본시장법을 검토를 해본 바로는 그 선배가 받는다는 그 주식이 법령상 문제가 되진 않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냥 속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선배가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걸로 봐야 될지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불법행위랑 엮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변호사법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선배 변호사님은 그 의뢰인 측의 자료를 다 넘겼고 소재기도 다 했고 준비서면도 다 써놓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 자료를 다 넘겨받은 의뢰인 쪽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상 의뢰인은 적은 돈으로 다른 수행 변호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배 변호사는 손해를 좀 많이 본 걸로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걸 다 정리를 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일을 하는데 불과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그 똘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 근데 똘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색변 사건 하나 맡을래? 거의 다 정리된 건데 그냥 재판 진행만 하면 돼. 그런데 사안이 좀 급해서 나중에 다른 걸로 2배 이상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하셨어요, 저한테. 다른 걸로 2배 이상 쳐준다는 게 뭔가 싶은데 사실 그 다른 걸로 2배 이상 좀 많이 쳐줘서 손해본 선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혹시 그거 주식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할 것도 없다고, 서류 다 정리되어 있다고, 힘들지 않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복잡한 심경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까 제일 처음 저한테 그 똘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A 변호사님이 나도 알고 그 선배 변호사도 모두 아는 중간에 있는 자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그때 느낌이 딱 와가지고 거두절미를 하고 똘 사장님 저한테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이렇게 웃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아무 말 없으시더니 그럼 다시 2년 되면 보지. 이렇게 하고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니었다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당황하면서 나가시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눈가리개가 개별 의뢰인들 간에 공유가 된 사안인지 아니면 선배가 맡았던 사건 자체가 나에게 오려고 했던 건지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똘 사장님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도 다신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 지금처럼 진작만 할 뿐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조정기일이 잡혔거든요. 네. 제가 법원 주차장 쪽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주차장 입구 쪽에 다다르면 신호등이 하나 있어서 신호가 딱 잡혀서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네. 근데 그 주차장 입구랑 좀 떨어진 입구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입구 지나서 약간 오르막에 승용차가 하나 세워져 있고 상대방 변호사가 그 승용차에서 내리는 걸 제가 딱 봤거든요. 정차한 상황에서.
저 변호사님은 여기서 내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기사가 있나? 그냥 뭐 이런 사소한 생각을 하는데, 그 똘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종이시더라고요. 그 차가. 그래서, 그 차종이네? 운전사도 있고 좋겠다. 이러면서 신호가 그때 딱 풀려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차를 더 가까이 몰면서 쭉 가는데, 저는 이상한 습관이, 종종 뵙는 분들 차량 번호를 저는 그냥 읽어보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외워두시는구나. 뭐, 김 변호사님은 567땡, 5678. 이런 식으로 차량을 보면 제가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읽어봐요. 예. 이게 무슨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약간 책벌레인 이유도 팔자 중독처럼 눈앞에 있으면 읽어봐야 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중얼중얼 읽어보다 보면 누구는 123땡, 1234, 누구는 567땡, 5678 이렇게 외우게 되거든요, 결국.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내린 차량 번호도 눈에 딱 보이니까 123땡, 1234 이러면서 그 순간 싹 커브를 틀어서 주차장으로 딱 진입을 했는데 예. 그 번호가 똘 사장님 차량 번호인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이제 피가 식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오, 예.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의도를 알 순 없죠, 사실. 무슨 의도인지, 이게 대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사법에는 수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순간 그걸 노린 건가 싶다가도, 아닌데, 내가 수임 제한 규정같이 기본적인 걸로 속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예상치 못하게 수임 제한 요건으로 상대방 피고 측이랑 갑자기 엮이게 되면 원고를 변호하기도 힘들게 되거든요. 제가 나가 떨어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 수임 제한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서 걸리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본 바에 따르면 첫째로 그 똘 사장님 차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오늘 그 조정 기일이 잡힌 이 사건의 상대방과 관련된 차량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상대방의 변호사가 그걸 타고 왔고 그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모두 모종의 관계에 있다. 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게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날 이제 무난하게 조정을 할 생각이었어요. 의뢰인도 조정을 하고 싶어 했고요. 예. 그런데 도저히 이건 조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날의 조정이 불발시키고 저희는 조정 안 한다고 불발을 시켰어요. 그대로 재판 진행을 시켜서 1년 넘게 힘들게 걸렸지만 다행히도 저희 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받아내고 저희가 재판이 끝났어요. 원래 저희 의뢰인은 조정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지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 차량을 본 날 조정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최대한 손해보지 말자.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2심이었거든요. 또 거의 확정 판결인 셈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상대방 측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조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최종 판결문이 나오는 날이 됐는데 사실 법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전자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 예. 근데 그날은 다른 사건 변론 기일이 같은 법원에 잡혀가지고 제가 판결 승소 소식을 직접 가서 듣고 다른 사건 변론까지 하고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길이었어요. 한 블럭 지나서 두 블럭째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차 소리가 엄청 크게 부앙 하고 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 싹 물러났는데 그 순간 차 한 대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확 지나가고 제가 갤럭시 탭을 들고 있었는데 땅에 팍 떨어져가지고 파손이 된 거예요. 근데 법원 주차장에서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항상 서행을 해서 운전을 하지. 그 차량도 처음 보는 차량이었어요. 저를 칠 듯이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저를 칠 듯이 하고 막 지나가고는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면서 그 차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진 찍힌 거를 운전자가 봤는지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더. 근데 이제 선텐이 너무 진하게 돼 있어서 안이 안 보여서 너무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창문을 그대로 팍팍팍 두드렸거든요. 그럼 저 개탭 깨진 걸 보여주면서 문 열라고. 그러니까 창문을 한 2cm 정도를 열고 죄송하다고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사과부터 하라고 했더니 또 내려가지고 막 얼굴을 푹 숙이면서 엄청 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상하겠습니다. 계속 보상을 한다고 하길래 그날은 중요한 사건 승소한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고 해서 그 개탭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그 수리비용 정도만 내가 말해주겠다. 나중에 그 정도만 보상해라. 이러고 연락처를 받고 인적사항을 받고 법원을 제가 나왔거든요. 그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A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새 아이패드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 사장님이 책변한테 전달하면 알 거라고 하시던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적이 됐죠. 제가 엄청나게 정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A 변호사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엄청. 너무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 잠깐 진정을 하고 파손된 건 겔탭이었는데 이건 아이패드네요. 저는 겔탭밖에 안 쓰니까 겔탭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들고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이거를. A 변호사를 앉혀놓고 마구마구 떠봤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아이패드를 전달해준 것도 그렇고 똘 사장을 소개해준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데 엄청 그냥 놀라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이 그때는 엄청 놀라시면서 대신 사과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밥 사준다 그러길래 그 주변에 제일 비싼 한정식집 가서 제일 비싼 걸 시키긴 했어요. 그날. 근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똘 사장님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이슈는 또 없었고 웬일인지 저는 새로운 갤럭시 탭 정품을 다시 잘 전달받았죠. 그런데 그 A 변호사님하고는 어쩔 수 없이 좀 어색하게 멀어졌고요. 예. 저희 선배 변호사님은 현재는 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모든 사실관계들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맡은 사건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 깊이가 있던 건지 네. 겔탭 파손 사건은 대체 뭔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알지는 전 못하거든요. 지금도. 네. 짐작이 갈 뿐이죠. 지금 우리 돌비님처럼 짐작을 할 뿐인데 사실 모든 걸 제가 다 알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했던 것이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이긴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쪽이 법원 외에서 뭔가 모르게 작전을 짜고 난리치는 것을 굳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마침표는 내가 찍었다. 법원에서. 그게 변호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의도는 모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유 없는 돈은 가장 이유가 많은 돈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세상에 사실 이유가 없는 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는 이게 나중에 나도 똑같이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게 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자유를 족쇄로 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는. 와, 삶이 이렇게 특히나 사람 사는 삶이라는 게 정말 팍팍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책벌레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직업상. 예, 말종이라든지. 말종, 맞아. 말종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로는 그냥 이 정도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인마 아니면 뭐 그 정도의 그쵸. 사람들인데 맞아요. 아니면 뭐 이제 좀 성적으로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엄청 많아요. 영화나 매체나 이런 데 네. 안 나왔는데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많겠죠. 많죠. 그게 매체에 모두 다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에 많은 경찰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기자님들이 뿌려져 있어도 모든 사건을 캐치하기는 힘들죠,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한다고 해서 다 막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까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사 기밀상. 네. 그래서 더 엄청 많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책벌레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든 사건이 뉴스에서 안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몇 % 정도 안 나온다고 보세요? 그냥 경험상. 뉴스에 나오는 거는 한 20% 이하라, 20% 이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 내지 15%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해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을 해야 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다 뉴스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 정도 사건이면 뉴스에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10에서 15%면요, 여러분들. 나머지 80 몇 프로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더 많잖아요, 안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지역의 단발성 기사로 끝나는 경우가 엄청 대부분이고, 그게 막 공론화되거나 모든 전 국민이 알만한 그런 중앙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도 되나요? 출발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좀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민단체 요청으로 그 몇 개월 정도 그 단체 임원분 요청에 따라서 법률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이야기가 욕이 나오는데 그 욕설의 수위가 10단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2단계 정도로 낮췄어요. 어느 날 저한테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개인톡이 왔는데 이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할게요. 변호사들은 그 욕설의 모욕죄 관련한 판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욕설 자체를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미리 죄송하다기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책벌레 변호사, 야 이 년아, 내 손에 죽고 싶냐 니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시작 오해, 죽일 육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카톡이 따다다 왔고, 그 추가적으로 가족에 대한 협박, 욕, 저에 대한 성적인 협박과 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거의 한 50통이 넘게 이렇게 욕이 타닥 오더라고요. 욕설이. 제가 여기부터 쭉 보면서 이런 쌍욕을 들을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비난에 익숙하거든요. 직군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마음이 좀 아픈가 보다 하면서 답변도 안 하고 그 오픈 챗 자체를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법률 상담을 하시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샹 죽일 내 손에 죽고 싶냐 니가 이렇게 계속 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똑같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대화창을 삭제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용을 베껴놓은 게 있다고 종이를 딱 내미시는데 제가 받은 카톡 내용과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내 손에 죽고 싶구나 니가 그냥 5회 죽일 6회 이거 내가 받은 건데 쭉 읽어보니까 가족에 대한 욕과 나에 대한 성적인 그런 비하 발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카톡 오픈 채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무슨 사회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X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디 임원직을 맡고 있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나 욕설 들을 일이 있으셨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럼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냐? 요즘 이런 카톡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인터넷 검색 잠깐만 해도 대강 아실 텐데 굳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채팅 보낸 사람 어떤 죄가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딱 정리를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었어요. 대표님, 저한테 이 카톡 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하셔서 얼굴이 새빨개지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런 카톡을 받아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팅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 죄가 되나요? 이렇게 딱딱하게 묻기보다는 변호사님, 제가 이런 걸 받았어요. 보수할 수 있을까요? 피해받은 부분과 관련돼서 저 너무 불안해요. 라든지 하소연을 먼저 하시거든요. 네. 그냥 어떤 죄가 되나요? 이 죄인은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라면 카톡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아, 증거니까. 네, 증거기 때문에. 예. 최소한 캡처를 해서라도 보여주거든요. 그 내용을. 네.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데 이 피해 호소인인 이분의 태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대화를 할 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가 있지만 사실 대면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비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이 묻은 그 태도를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물어봐야 될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가 이분한테 있었어요. 네. 저한테 변호사님 하면서 오신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본인이 나한테 카톡 보내놓고 왜 찾아오셨냐. 지금 별로 대표님이랑 법적 공방 같은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막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고 미안한 거 제가 사과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문은 저쪽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자문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갑자기 신랄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놓고 그때부터 꼬치꼬치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뭐냐면 시민단체들끼리도 이익이나 이념이나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반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엄청 많고 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이분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원 중에 오너 역할을 하는 팀장인 거예요, 팀장. 아, 예. 근데 제가 오픈 채팅 하는 걸 아는 분들은 제가 자문하는 쪽 단체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때 잠깐 임시로 만든 거였으니까 제가 내가 이거 하는 거 이쪽 분들밖에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막 또 따지고 드니까 결국에는 제가 자문하는 이 단체 내에서도 정치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 카톡 현황, 이름, 주소를 알려준 분이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 내부 분 중 한 분이시더라고요. 단체끼리 막 싸우면서도 단체 내부에서도 그 대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타 단체에, 반목하는 타 단체에 내부 정보를 넘기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였죠. 예. 근데 물론 모든 시민단체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시민단체라는 게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본인의 이익을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이익에 골몰하는 행태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쌍욕을 보내는 짓을 조장하고 있는 게 저는 실망이었고 이분도 막 당장 때려쳐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난리를 치시니까 그날은 커피잔도 깨지고 의자도 넘어지고 보송도 지르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업무방해 하셨는데 지금 내가 경찰 부르면 현행범이다. CCTV도 녹화 다 됐고 증인도 지금 3명이나 더 있는데 빠져나가시기 어려우실 텐데 어쩌시겠어요? 하니까 진정하시더라고요. 난리 치시다가. 그래서 제가 나는 대표님 같은 분한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아깝기 때문에 고소는 안 하겠다. 근데 다음에는 봐주는 게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쫓아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시민단체 관련해서 자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나? 하는 의문도 들고
시민단체마다 그 대표 개인을 네. 영웅화하는데 영웅화시키는데 소비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꼭 존재해야 하는 게 시민단체가 맞긴 한데 이런 경험도 있었다.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배포가 좋네요. 야, 본인 발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상했던 게 왜 굳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그게 의문인데 제가 어쨌든 이분이 난리 쳐서 자문을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일단 달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역시 마음이 좀 아프신 거 맞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성격도 정말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또 했어요.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책벌레님도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네네. 세상에는 정말 이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책벌레님 다양한 사람이라고. 네, 정확히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후일담이 살짝 있는데 네. 그 욕쟁이 대표님이 나중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기 특정 단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자기 단체 법률 자문을 부탁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차단을 했습니다. 네. 야, 진짜로. 와,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공포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살짝 힘들거든요. 근데 책벌레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공포다. 너무 저한테는 와닿은 이야기였어요. 진짜로. 이게 참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용을 많이 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빠질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갖고 아니에요. 아니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쪽 법률 쪽에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들 아니면 변호사가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더 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하시겠죠 아마. 네, 맞아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소소한 거여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팅이나 아니면 댓글 써주실 때는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시민단체, 그냥 X시민단체라고만 했을 뿐이지 절대 어떤 걸 특정 지어서 얘기한 건 1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의 요지 핵심은 그렇게 나쁜 욕을 썼던 사람이 제 발로 와서 아닌 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이중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면을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